저희가 미국 대선 특집 라이브를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시장 개장 상황을 보셨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대선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산업별 영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모시는 분도 모시는 분인 만큼 저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해리스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주환 박사님 모실 거고요. 그리고 신은철 칼럼니스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은철 칼럼니스트는 오늘 인사만 지금 세 번째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저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주환 박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좀 잘 해주실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현재 상황을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ABC에서 실시간으로 미국 대선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근데 지금 보면은 해리스 27대, 트럼프 1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초반이라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단언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긴 한데 네. 이게 초반에 이렇게 공화당 쪽에서 우세 쪽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런 쪽입니다. 플로리다 같은데 플로리다는 워낙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네. 선거인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명 가까이 되는 굉장히 거대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거의 개표율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90몇 %까지 거의 다 끝나서 여긴 그냥 이제 트럼프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선거인단 큰 지역의 개표가 거의 다 완료가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뭐 트럼프가 이렇게 105표까지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혹시 네. 신철 컬럼니스트님 출구조사 좀 나온 데 좀 있을까요? 출구조사라기보다는 네. 뉴욕타임스가 뭐 지금까지 집계한 표라든가 예. 남아있는 표를 굉장히 좀 잘 분석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전쯤에 올라온 이제 베테랑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사전투표에서 4년 전보다 선전했는데 네. 해리스도 아직은 트럼프 우세 지역인 시골과 소도시의 표가 많이 개표가 돼서 모르겠지만 당일 투표에서 생각보다 그래도 선전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 우세 지역이 많이 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유리하게 나올 법도 합니다만은 정말 한번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주환 박사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개표 현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4년 전에도 보면은 초반에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반전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보니까 사전 투표하고 우편 투표 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이제 그 개표는 또 주마다 다 끝나고 하는 데도 있고 바로 시작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 사전 투표가 8천만 명 이상이 했다고 해가지고 네, 그쯤 됩니다. 사실 그 정도면 지난번에 표 차이가 800만 표였잖아요. 네. 완전히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어서 현재 지금 개표되고 있는 그 수준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측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제가 경합주의 개표 상황도 한번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지금 경합주가 요건 이제 라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미디어의 매체에서 굉장히 좀 실시간으로 빠르게 보여주고 있길래 이걸 좀 들고 왔습니다. 플로리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인데 92.9% 개표율로 현재 51.18%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30석은 트럼프가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이 펜실베니아 지역 있잖아요. 지금 개표율 16.2%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만 현재까지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선전이 한 63.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신칼럼니스님 이게 초반에 네. 뭐 대도시의 개표가 많이 되고 네.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소도시의 개표가 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조지아가 아무래도 지금 남은 시골이나 소도시가 좀 흑인 도시인 경우가 많아서 네.
아무래도 해리스의 추격을 조금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면은 펜실베이니아는 정반대로 지금 혹시 한번 주 전체 상황 자체를 한번 틀어보시면은 네. 필라델피아나 피츠버그 뭐 개표율 자체는 아직 50%를 넘기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런 지역을 위주로 지금 크게 파란색이 뜨는 거, 저겁니다. 뜨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지금 사전 투표가 생각보다 빨리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가 지금 거의 개표가 아직 안 된 지역들이 많죠. 네. 이런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펜실베이니아의 엘라베마,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 초강세 지역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보시면은 여기 웨스트모어랜드 카운티가 지금 개표 12%인데 거의 29,000표 정도가 집계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인구수가 많은 곳인데 만에 하나 해리스가 이 차이를 유지를 하면은 네. 뭐 펜실베이니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가 또 몰락한 탄광지대여서 역시 또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해리스 우세로 뜨지만은 아직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계속해서 또 다른 지역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펜실베니아가 진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긴 하죠. 그렇죠. 그 총격 유세장에서 트럼프 후보가 총격 사건을 당한 곳이 또 펜실베니아 네.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머스크가 지금 현금 유포를 하는 지역도 펜실베니아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 펜실베니아에서 과연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경합주 상황 가운데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사실 저는 미시간을 한번 좀 같이 네네.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자, 이거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미시간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개표율은 뭐 9.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 선거인단석이 거의 한 15석에 될 만큼 적지 않은 지역입니다. 네네.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미시간주의 경우에는 아랍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네, 있더라고요. 디어본이라는 도시에 많이 삽니다. 아, 그렇습니까? 디어본이라는 도시, 아랍계 미국. 예. 근데 지금 중동 전쟁이 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그 미국에서도 이 아랍계 미국인들의 표심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아랍계 미국인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 지역이 이 미시간 지역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스쿼드 중에서 네. 라시다 탈리브라는 하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며칠 전에 디트로이트 유세에 동석은 했습니다만 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나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 의원과 다르게 해리스 지지를 끝내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슬람 단체 중에서 하나의 이제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9.8%, 그러니까 10% 미만이기야 합니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반대로 그렇다고 1위로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1위가 올해에도 녹색당 후보로 나온 그 질 스타인 박사거든요. 네. 그분이 한 1.3%포인트 차이로 앞선 걸로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리스가 미시간에서 그쪽에서 표 잠식을 좀 유의미하게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뭐 개표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카멜라 해리스는 113표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네, 뉴저지 같은 주들이 이제 개표를 하고 뉴저지가 있다 보니까 개표가 되면서 네네. 113표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네. 트럼프 후보는 178표까지 좀 네.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그 공식 그 데이터를 받는 쪽이 없어서 아.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니까 밑에 광고가 뜨는데 이 광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 받기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는 어쨌든 이제 온라인에 공개된 내용들을 그다음에 네. 그 중에서도 좀 최대한 빠르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네. 광고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사님? 일단 저희가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도 어느 당이 집권을 하느냐로 접근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네.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다 보니까 상하원의 의석도 되게 중요해서 맞습니다. 좀 이따 칩스법 얘기할 때 다시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일단 당장 행정부가 공화당이 되냐 민주당이 되냐는
뭐 사실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예측은 쉽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일기 때에 본인이 했던 것들을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를 보면은 이제 향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반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큰 윤곽은 거의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2019년부터 미국 화해를 시작을 해서 이제 반도체 제재가 시작이 됐고 네. 그다음 대부분 지금도 유세 중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둘 다 목표는 같아요. 네. 미국의 영토 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그건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생산을 다 아웃소싱하고 서비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뭔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정학적,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네. 뭔가 물류가 막히고 하다 보니까 큰 일을 나겠다라는 게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요 반도체 2차전지 같은 아주 핵심 산업들은 공급망 자체를 영토 내에 줘야 되겠다라는 게 양당, 미국 전체적인 건 분위기고요. 네. 그런데 그 관식에 있어서 미국은 약간 채찍을 드는 스타일이라면 민주당 같은 경우 당근 방식인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채찍이라고 하면 너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지 않은 반도체를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게 하려면 엄청난 관세를 내야 돼. 네. 그 관세 내기 싫으면 여기다 공장 지어인 거고요. 네.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너네 우리 땅 공장 지으면 보조금을 줄게. 네. 들어와. 그래서 이게 당근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궁극적 목적은 같습니다. 미국 영토 내에 반도체 생산 기지를 완성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이렇게 당근 정책이냐 채찍 정책이냐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반도체 공장을 미국 현지에다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했었는데 물론 산업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뭐 기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파운드리가 지금 약간 좀 지지부진한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아니 미국이 반도체가 진짜 필요한 상황인데 정말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안 지으면 뭐 관세를 엄청 물려서 마치 미국으로 그 반도체가 들어오기 힘들게 하거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칩스법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거를 그러면 안 주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미국이 필요한 게 첨단 반도체인데 이런 반론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오늘 주제 모든 것들을 다 그런가요? 연결해서 할 네네.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지금 결국에는 이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 반도체 최종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네. 중국이 압도적으로 한 몇 년 전까지 62에서 63%를 차지했어요. 반도체 수요에. 네.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구분 안 한 전체 반도체 수요고요. 미국은 20% 정도. 네. 였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고 여러 가지 제재가 생기다 보니까 중국이 총 반도체 수요에 차지하는 비중이 55%까지 낮아진 상태고 네. 미국은 29%까지 높아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추세고요. 이거는 이 추세는 아마도 어느 당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강화될 거기 때문에 네.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될 걸 보는데 문제는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수요가 메모리냐 비메모리냐가 중요한데 네. 보면은 그게 비메모리 위주라는 거죠. 근데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누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네.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뭐 TSMC라든지 파운더를 해주는 AMD 뭐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거지.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의존도가 워낙 아직까지 높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건 미국인데 그건 비메모리 위주인데 우리는 사실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근데 중국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주로 수요를 창출하는 거는 메모리인데 네.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는 빠르게 고객 쪽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고객의 수요 감소하는 건 아닐 건데 네. 한국의 비중이 떨어지는 거죠. 로컬 업체들이 많이 양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 해결될 수 있느냐? 사실 메모리 공장을 짓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죠. 네. 비메모리 위주로 지금 미국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삼성전자 파운더리라는 강수를 떴던 건데 네. 근데 사실 그 방향이 틀리진 않아요. 어차피 비메모리로 미국을 공략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파운더리 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먼저 수주를 받아놓고 네. 지을 공장이 필요해서 공장을 짓는 수순이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텔이나 삼성전자 현재 파운더리에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는 그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장을 지어놓고 수주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공장 지은다고 고객들이 그쪽에 물량 그냥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다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파운더리 업체들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지 파운더리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닌 거거든요. 네. 파운더리 시장 제가 볼 때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 같고 특히 AI 같은 경우 대부분의
본인의 AI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보면은 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글로벌. 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라 직접 생산 안 하는 기업들이에요. 결국 설계만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IP와 설계만 갖고 만드는 건 누구한테 맡기냐? 파운더리한테 맡기겠다. 결국 파운더리 시장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1위 쏠림 현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2위, 3위한테 갈 수 있는 떡고물이 없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사실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 파운더리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쟁력을 갖춘 파운더리 기업이 나오면 네. 굉장히 희망적인데 근데 사실은 TSMC라는 막강한 이제 1위 업체가 있는 가운데 경쟁력을 갖추고 사실 그 고객을 뺏어올 만한 실력과 네트워크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인데 현 시점에서는 인텔도 삼성전자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메모리 공장을 짓는 건 큰 의미는 없다. 현재로서는. 네. 대부분 중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결국 그 관세와 그 미국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 여러 가지를 모두 종합해도 결국 중국 결국은 이제 메모리 쪽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고 파운드리가 잘 되는 거는 정책의 영향보다는 과연 얼마나 고객을 확보하느냐의 영향이 더 크다. 기업의 역량의 문제인 거죠. 기업의 역량의 문제지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 파운더리 TSMC만큼 해서 예. 고객들이 맡기기 시작하면 뭐 이거는 대통령에 상관없이 환영받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넘쳐서 공장을 짓으면 그 주에서도 엄청난 인프라 혜택이나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방정부 외에서 원래 주정부가 원래 그런 것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지원할 수 있는 카드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는 대통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빠르게 어쨌든 본연의 경쟁력을 갖추기만 하면 미국은 아직까지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근데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위주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현재 개표 상황과 투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직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네. 113표 카멀라 해리스, 그 다음에 178표 도널드 트럼프. 이 가운데 경합주 개표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노스캐롤라이나 한번 볼게요. 노스캐롤라이나는 사실 노스캐롤라이나가 원래는 그래도 공화당이 좀 우세였던 지역이었었죠. 네, 76년 이래로 보시면은 2008년 제외하면 전부 공화당 승리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41.7%의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네. 공화당이 51.96%로 지금 16석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네. 지금은 공화당이 좀 우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왜 여기를 요즘에 경합지로 꼽는지를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적인 이 공화당 텃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딱 등장하니까 이제 트럼프의 우세가 약간 줄어들었다면서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고 그 표차 자체가 2008년 이래로는 공화당이 5%포인트 넘게 이긴 바가 아마 네. 없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래서 민주당한테 어려운 것이 백인 인구가 많은 데다가 노스캐롤라이나는 조지아나 버지니아 같은 주에 비하면은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골이나 소도시의 비중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제 백인 인구가 그만큼 많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쪽에서 표 차이를 좁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 것인가 싶었지만은 여론조사 추이 자체는 또 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를 그래도 경합주로 꼽아볼 만은 했습니다만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보다도 더 무난한 우세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합주라고 꼽혔지만 거의 여기는 이제 공화당의 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그렇게 지역. 지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애리조나라든지 네바다라든지 이런 지역을 얘기하고 싶긴 한데 네. 이게 지금 다시 표 보여주시면 여기가 애리조나, 네. 네바다 이쪽이 이제 좀 늦게 끝나잖아요. 네, 많이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투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쪽을 이제 나중에 개표한단 말이죠. 네. 여기 개표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가. 네. 그래갖고 지금은 얘기하긴 뭐하긴 하지만 여기도 대표적으로 이제 경합주로 꼽혀도 그래도 공화당이 좀 우세를 띨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네, 애리조나가 그렇고 네바다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의 전망도 있었고 하니까 그분의 전망도 감안하면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개표가 시작되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보여주시면 애리조나라고 하는 이 지역 있잖아요. 네. 이게
그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가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민자 문제에 따라서 좀 그 표가 여기로 가냐 저기로 가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바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민자 문제가 좀 있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관련된 공약들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곳이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쪽들이라 여기 잠시 후에 좀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조금 얘기가 섞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 한번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SMC가요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점을 12월로 앞당겼는데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이건 사실 무슨 대통령 선거하고 연관시키는 건 조금 너무 억측이 아닐까 이런 그래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요? 왜냐 기업들이 그런 것들 결정할 때 무슨 하루 이틀 동안에 갑자기 결정하거나 바꾸거나 하지는 않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수요가 좋다. 특히 AI 수요가 넘치고 네. 고객사에서 요청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공장을 이제 완공 시점을 당겨야 되니까 네. 착공 시점도 당기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 삼성전자나 인텔이 일부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완전 수주 실패를 하면서 네. 모두 엔비디아한테 몰리게 되니까 고객들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재 공장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새로운 수주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그러니까 고객들은 있는데 네. 공장이 꽉 차서 니네 물건을 못 만들어줘 상태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어쨌든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될 향상이 있는 거고 기왕에 미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미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미국 공장 지금 대만에도 사실 공장 짓고 있어요. 네. 일본에도 짓고 있고 일본 공장 거의 완공 다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쯤 그러면 가동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가동은 사실은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거라 네. 그다음 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사이에는 사실은 뭐 기업마다 얼마나 빠르게 그 사이에 램프를 할 수 있냐 문제가 있겠지만 네. 약간 또 시차는 존재한다는 걸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완공 시점하고 양산 시점 그다음에 본격적인 램프업 시점 사실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벌써 뭐 당장 뭐 올해 안에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가동 시점을 올해 10월을 앞당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객사의 요청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뭐 대통령 선거 전에 빨리 끝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정책의 영향보다는 다 기업의 기술력 영향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좀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반도체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저런 건 있죠.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 칩스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의 보조금인데 아마도 우리 신인철 컬럼니스트가 더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칩스법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IRA도 마찬가지고 네. 통과할 때 시점에 하원과 상원 구성 보면은 근소하게 하원은 민주당이 앞서면서 상원이 50대 50대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을 때 겨우 통과시킨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원이 지금 공화당 십몇 석이 앞서 있는 상태라서 네. 대통령에 상관없이 일단 하원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칩스과 관련 새로운 걸 만드는 새로운 수혜를 주는 것도 어렵고 네. 이미 만들어진 법을 폐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런 것들 폐기는 쉬울 수 있겠네요. 공화당이 사실은 지금 어떤 득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네. IRA나 칩스법 같은 보조금 관련된 것들은 하원 상원 구성이 지금 같이 투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하원 전석하고 상원은 3분의 1이 이번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 법안의 폐기와 수정과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만약에 공화당이 되고 완전 그 레드 웨이브가 된다라고 했을 때와 상하원이 엇갈렸을 때와를 좀 시나리오별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의원 간에도 사실은 약간 성향들이 있어서 네. 왜냐하면 본인이 있는 그 주가 있잖아요. 예. 그 주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는 주라면 공화당이어도 반대를 대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느 당이 조금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 법은 뭐 통과된다 폐기된다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대통령도 공화당, 상원이 다 공화당이 된다고 하면 네. 대폭 수정이 될 가능성은 배제는 못합니다. 신은철 컬럼니스트님도 좀 비슷하게 보고 계세요? 네,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원 쪽에서가 달라지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이 엇갈리게 됐을 때 네. 케이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예측이 어려운 부분인데 네. 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석수가 한 10표 차이 나면 사실은 거의 다수당의 뜻대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두 표가 아무리 반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원이 민주당이 되면은
대통령이 공화당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진 아이언 출스법을 쉽게 폐기하거나 수정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하원을 통과해 상원을 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에서 지금 이번에 의석수 분포가 어떻게 되냐 저는 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네. 하원은 그러니까 가장 워스트 케이스만 우리가 놓고 보면 네. 하원은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네. 상원과 그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그게 가장 워스트겠네요. 아, 근데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더라도 IRA든 반도체법이든 공화당 의원들이 다 찬성하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당장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가 유세를 다니면서 두 법안을 직접 비판하거나 뭐 폐기를 공언하고는 있습니다만 재계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사실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그나마 IRA보다는 그래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인디애나 있지 않습니까? 네. 중서부의 이제 공업주의지만 역사적인 이제 공화당의 텃밭인 곳인데 거기에서 지금 재선 상원의원을 하고 있는 토드 영이 네. 중국 견제를 중시하면서 반도체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오하이오 지역구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공화당 지역구에 지금 반도체 공장이 또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대로 상원을 탈환하는데 의석 격차가 일단 크지는 않을 뿐더러 네. 또 다른 이제 내부의 역학 구도를 보면은 과연 그들 모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여줄 것인가? 그거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신은철 칼럼니스트와 함께 했던 이야기는 예. 지금 내각 자체가 그 트럼프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위험하다. 예. 그 부분하고는 연관지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의회는 예. 별개니까. 아까 네. 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 알파로 법치주의와 의회 중심주의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뭐 한 푼이라도 뭐 국채를 발행하거나 뭐 재정을 집행을 하려면은 네. 혹은 이제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같은 해외 군대를 감축하고 싶거든 무조건 의회에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의회가 맘만 먹으면은 강제 조항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상원에서부터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하원이 민주당 다수당이 돼버리면은 원래 또 미국 관례상 네. 하원 의원이 통상 이제 세금법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근본적으로 상원 의원들은 원래 간선제였습니다. 네. 1913년인가 이제 직선제로 바뀌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건데 처음에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대중들의 뜻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6년 동안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상원 의원을 그렇게 임기도 보장해주고 주로 이제 굵직한 일을 맡겼던 거죠. 외교 조약이라든가 그런 걸 맡겼던 거고 하원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이제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세금, 재정 이런 걸 이제 담당하게 했던 거고 그 관료를 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실시간 개표 상황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그 하원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원은 그 캘리포니아처럼 우편 투표이긴 한데 굉장히 늦게 개표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여차하면 대선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초박빙일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네. 하원은 그렇고요. 네. 자, 일단 113대 195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 지도 보여드리면서 원래 왼쪽은 나중에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020년 개표 상황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네. 그 왼쪽이 원래 좀 민주당 쪽이 많습니다. 그쵸. 왼쪽이 좀 민주당 쪽이 많아갖고 네. 여기서 왼쪽은 그 왼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개표가 되면 네. 지금은 아직 뭐 해리스가 113, 그 다음에 트럼프가 195지만 그 왼쪽이 이제 그 개표가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해리스의 표가 좀 빨리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네. 캘리포니아랑 워싱턴, 오리건, 서부 해안가 네. 3개 주 선거인단만 거의 80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바다, 애리조나, 뭐 조지아 이런 곳의 판세를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그 신유철 칼럼니스트님 지금 초반 개표인데 네. 2020과 좀 특별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눈에 띄시는 게 있을까요? 버지니아가 아무래도 조금은 눈에 띄는 것이
4년 전에 이제 조 바이든이 10% 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겼는데 네. 여론조사도 한 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뉴욕 타임스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은 뭐 이기긴 하겠지만은 5% 포인트 정도일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왜 위험한가 하면은 아까 그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얘기해드린 워싱턴 DC의 근교 지역 거기서도 해리스가 사실은 조금은 부진하다는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도 생각보다 부진할 가능성도 이제는 정말로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은 뭐 칩스법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좀 계속 카멜라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간에 자국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는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칩스법을 돌리지 못해도 보조금 측면에서 뭔가 인텔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뭐 덜 받거나 아니면 늦게 받거나 실제로 인텔은 빨리 받았지만 우리는 좀 늦게 받았던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알게 모르게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까요? 그거는 뭐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예.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인텔에서 파운드리 분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이 받는 질문이 네. 삼성전자 분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양사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공통점은 고객과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는 공장부터 짓기 시작했다. 네. 아,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통점인 거죠. 그런 부분은 인텔이 뭐 옛날에 파운드리 잠깐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도 뭐 꽤 그래도 몇 년간 했다고 하고 독립 사업부를 했다고 하지만 업력을 보면 TSMC는 37년 동안 파운더리만 했었는데 사실은 메모리 혹은 프로세서 위주로 하던 두 기업이 파운더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한들 그 업력에 따른 네트워크와 네. 예를 들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도 있고 고객과 네트워크, AS망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실은 파운드리 업체라고 설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설계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고객에서 준 걸 그대로 칩으로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디자인 하우스를 거치고 자체 엔지니어들 거치면서 실제로 공정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에 보낼 수 있는 설계도가 나오는 건데 네.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그런 네트워크와 자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인텔과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양사의 공통점. 네. 근데 거기 차이점은 뭐냐? 인텔은 미국 기업이다라는 차이. 네. 아.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을 대체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미국 시장인데 네. 비메모리 위주다. 비메모리 위주라는 얘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건 이미 옛날부터 인텔, AMD가 꽉 잡고 있었던 시장이니까 결국 파운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과 인텔의 파운드 공장 있을 때 둘 다 어려워할 때 네. 삼성전자는 어려우면 한국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인텔은 우리 기업이고 국민 정서도 있고 특히 이런 선거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2년 뒤에 또 중간 선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인텔이 망하게 내버렸다면 그 정권은 아마도 그 다음번에 분명히 잃어버릴 겁니다. 네. 정권을 뺏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을 무조건 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삼성전자 망한다고 하면 네. 그 정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에 완전 전멸할 거거든요. 다음 네. 총선 때. 비슷한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인텔은 살리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객도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죠. 네. 대부분의 팹리스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한 5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만과 싱가포르 기업들이 한 30-40% 차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팹리스 기업들이 똑같은 실력이라면 네. 삼성전자와 인텔 중에 누구 쪽에 좀 더 마음이 갈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삼성과 인텔의 또 차이점. 그건 동일 수율일 것을 전제로 놓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든지 수율이나 가격, 단가 비슷한 상황에서도 네. 인텔 쪽으로 팔이 굽을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상황이 유리하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조금을 풀어서라도 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텔을. 근데 파운더리에 국한된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는 파운더리가 망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서로 이제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같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가지고 삼성전자 파운더리를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게 있죠. 일단은 한국 재정에서
직접 보조금이 지금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오고 가고 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뭐 기재부의 고민이 있죠. 재정을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연간 쓸 수는 한도가 있는데 반도체만 다 쓸 수도 없는 거고 직접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또 눈치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우방국이나 네. 다른 기업들의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같이 노골적으로 보조금을 직접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인텔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네. 분사를 했을 때의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삼성과 인텔 두 개를 놓고 조금 누가 더 유리한 환경이냐로 생각해 보면 인텔이 좀 더 환경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분사를 하더라도 그 두 가지 독자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네. 분사했다 그러면 고객이 갑자기 삼성전자 물량을 맡길까라는 두 번째 부분 인텔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섣불리 인텔이 분사했다고 똑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실 반도체라고 하는 게 혼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별로 뭔가 공급망을 재배치를 해서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칩4 동맹이라는 걸 맺어서 거기에서 이제 생태계를 만들고 그걸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조금이랑 그런 정책의 경우에는 돌리건 안 돌리건 이게 어떤 대통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목적이 같다면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칩4 동맹은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동맹 자체도 좀 뭔가 약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칩4 동맹이라는 거는 그냥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기업들이 정부가 하란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은 대통령하고 전 상관이 없다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정치적으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정치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볼 수가 그래요? 있겠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대로 집권을 한다 치면은 아무래도 보조금을 좀 덜 주거나 아니면 네. 아예 안 주려고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또 의원들은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고 공화당이 51대 49 정도로 아니면 혹은 52대 48도 가능합니다. 지금 오하이오에서도 공화당이 미세 하나만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탈환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양측이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그 모든 협상의 결과가 달려 있다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개표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요. 네.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고요. 카멜라 해리스 네 표 올라갔네요. 내 표 올라갔습니까? 조금 전에 113표였었군요. 내 표면 지금 어디가 집계가 된 거죠? 혹시 신은철 칼럼니스트님? 아마 선거인단 숫자상 뭐 UMFC나 그런 쪽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쪽에 올라갔나 네, 보군요. 아니면 뭐 로드 아일랜드라든가. 네. 자, 4표 올라가서 117표, 도널드 트럼프는 195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경합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버지니아가 굉장히 박빙이네요. 지금 네. 개표가 56.68%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48대 50 이 정도니까 네. 굉장히 박빙을 보이고 있고 네. 지금 또 개표율이 좀 높은 지역이 조지아. 네. 조지아가 75.91%의 개표가 진행됐는데 공화당이 지금 좀 앞서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조지아는요. 네. 우리가 자동차 기업도 있고 해서 네.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조지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별명부터가 남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죠. 남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만큼 영향력이 강력한 주입니다. 네, 원래 선거인단도 많았고 인구수도 많았고 네. 뭐 정치인으로 봐도 리처드 러셀이라고 네. 부친부터가 주지사와 주 대법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거물이었고 본인도 주지사와 연방상원의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특히 연방상원의원으로서 대표적인 이제 행적 중에서 하나가 지금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면 거의 100이면 100시라는 필리버스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수많은 민권법을 좌초시킨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또 역설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그 케네디가 암살된 후에 네.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드비 조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알고 보면 텍사스 사람인데 민권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끝내 통과를 시켰는데 알고 보면은 LBJ가 동시기 남부 백인들과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온신의 폭을 터줬던 사람이 또 사실은 리처드 러셀입니다. 네. 근데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또 반대로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서 한 명이 흑인 목사인 라파엘 워녹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역사의 잔재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인구 변화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조지아주 정치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의 이제 충돌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지역을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후보가 형사건이 몇 건 있잖아요. 아, 네. 그 중에 하나가 기소가 이루어진 곳도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다. 아, 예. 그래서 진짜 굉장히 박빙이다. 근데 지금 개표가 꽤 많이 진행되는데 공화당 쪽이 좀 많이 된 걸 보면 네. 이게 그 여기는 결국 이제 그럼 공화당에 좀 표심이 많이 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까는 그렇게 보였는데 네. 뉴욕 타임스의 전망상 공화당 우세가 한 30분 전 대비 0.5% 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은 표가 그래도 첫 예상보다 조금은 더 민주당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거의 80% 정도를 개표를 했으니까 네. 사실 2%포인트 정도면 절대로 작은 격차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슬슬 보셔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원래 조지아라고 하는 지역도 그 트럼프 공화당 쪽이 우세할 걸로 점쳐졌던 지역이기도 하니까 원래 그렇게 해도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이상할 건 없으니까 이게 네. 뭐 그 대세를 바꿀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과 함께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이게 그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그 끈끈한 그 협력 체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지금 이게 삼성전자가 그 HBM3E에 대해서 그 결과가 하나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사가 몇 개 떴습니다. 네네.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삼성전자나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은 아직은 없어서 네. 대만 기사 하나, 미국 기사 하나 이렇게 났던 네.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정도 소식이 나올 정도니까 아마 맞겠지 정도로 해서 며칠 동안 삼성전자 주가도 좀 상승을 하고 이런 네. 양상 보이긴 했었는데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확실하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납품을 한 것도 또 거짓은 아닐 것 같은 게 뭔가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고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기사를 썼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굳이 십작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한다는 얘기는 그다지 자랑스럽지 못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납품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모 기사에는 조건부 납품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거가 물량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약간 저가품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걸로 삼성전자 일부를 받아들였다. 네. 그다음에 사실은 중국에 들어가는 그레이드가 낮춘 네. H220 같은 경우에는 네. 하이닉스 거 대신에 삼성전자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나오면 사실은 이게 뭐 좀 추측이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할 만한 상황은 지금 아닌 거잖아요. 네. 경쟁자 입장에서는 벌써 젠수랑이 바로 엊그제 SK 서밋에서 다음 세대 빨리 6개월 땡겨서 줄 수 있냐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좋은 칩에는 못 들어가고 중저가품 칩에 겨우 납품을 시작했다 정도는 발표를 하는 게 그다지 자랑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네. 딱히 거기에 대해서 어나운스를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매출에는 잡히고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HBM의 매출이 증가는 하고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상장 의미가 크잖아요. 네. 지금 칩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AI 생태계에서 주도권 다툼 이런 걸 했을 때는 어찌 됐건 납품을 그저께 하던 안 하던 이미 본인은 그 라인에서 한 발짝 이미 밀려나 있다라는 것은 이미 현실인 거고요. 네.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캐치업해가지고 다시 정상궤도에 갈 거냐가 삼성전자의 지금 고민점이고 그것이 지금 미션인 거지. 뭐 엔비디아 한 달 더 먼저 납품하고 늦게 납품하고 뭐 한 개 더 나가냐 그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치 상황, 그러니까 대선과 연관지어서 중국 때리기를 만약에 미국이 계속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물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메모리는 확실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이제 메모리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메모리가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수입 원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수입 원천이기 때문에 그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게 그 중국의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를 규제하게 됨으로써 이게 그 중국의 반도체가 따라오는 속도를 늦게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반도체가 좀 좋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이 같이 존재하는 거긴 하죠. 네. 이제 2019년도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중국 제재 시작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서 했던 거고 사실은 이제 2019년에 미국에서 중국 제재를 하기 전에 제가 2017년 12월에 네. 분석을 했던 게 있어요. 2025년 됐을 때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얼마까지 높아질 수 있냐 이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계산해 왜냐하면 펀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디램 업체와 낸드 업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파운드리 업체도 존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가동률 100%, 수율 100%라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네. 물론 현실은 그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데 네. 계산했을 때 2025년도 중국의 점유율이 18.4%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수율과 가동률 100%로 한 거니까 네. 뭐 90%, 8%, 80% 이렇게 낮추면은 좀 많이 낮아지긴 하겠죠. 네. 그러면 10% 중반, 중초반, 초중반 정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때 그 발표했을 때는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네. 중국이 따라오기엔 지금 기술 격차가 5년 이상인데라고 네. 생각했지 나는 기술 격차를 얘기한 게 아니다. 시장 점유율을 얘기한 거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트렌드 포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 내년도에 디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16%까지 높아질 거라는 예상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국이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따라왔구나라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네. 그 당시에 제가 분석했을 때는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이었었어요. 네. 근데 미국의 제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몇 년이 더 지연된 효과가 있죠. 장비 반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기술 이전도 안 되게 막았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음. 만약 제재가 아니었으면 정말 18%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서 기술 격차는 존재합니다. 네. 이제 근데 기술 격차도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게 디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40나노 다음에 차세대 제품은 30나노였어요. 그 다음에 네. 차세대는 20나노였어요. 예. 그래서 세대가 하나 뒤떨어지면 2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점점 실리콘 웨이퍼로 할 수 있는 한계에 다가오다 보니까 네. 20나노 다음에 10나노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20나노에 18나노가 나와요. 음. 그 다음에 17나노, 16나노, 15나노.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두주자는 거의 제자리 걸음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후발주자 따라오기 점점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격차가 옛날에는 기술 격차면 기간 격차가 계산이 됐는데 네. 지금은 기술 격차와 기간의 격차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기술 격차는 세대로는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결국 앞에서 결국 1나노밖에 전진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중국 나는 12나노 할 생각 없어. 16나노면 충분해라면은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낸드 같은 경우는 보통 단수를 가지고 이제 기술 격차를 얘기를 하는데 이미 중국 계 양치 메모리 같은 경우가 230단을 돌파한 게 2, 3년 이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낸드에서는 더 이상 단수 경쟁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낸드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 격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가격이 가장 그 중요한, 특히 이제 레거시 메모리의 경우에는 가격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계속 이제 뭐 공약 이게 유세 현장에서 얘기하기로 뭐 중국산 자동차에 뭐 2000% 관세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 말은 결국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의 이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뭘 쓸진 모르겠으나 강력하게 할 테니 오히려 트럼프가 되는 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게 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득이 되는 거는 아닙니까?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가요? 근데 트럼프의 관세라는 건 우리가 좀 더 통상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먹인다. 예.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 중국에서 쓰니까 만든 반도체 미국으로 가는 쓰죠. 물량 자체가 얼마 없어요. 안 쓰죠. 관세가 많아봤자 그걸 제어하는 속과는 없는데 네. 어떤 부분에 관세를 주면 영향이 되느냐. 완제품, 네. TV, 그 다음에 컴퓨터, 데스크탑, 네. 뭐 노트북 네. 이런 쪽에 관세가 엄청 높아지게 되면은 최종 제품이 결국에는 반도체는 한국에서 수입해서 중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 구조인데 네. 그러니까 최종 제품에 관세를 해야지 중국이 타격을 받는 건데 만약에 이게 막히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칩도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최종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결국엔 B2C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되면은 네. B2B가 아니고 그럼 미국의 고객들이 갑자기 PC나 TV 가격이 몇 배가 높아지면은 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용인해 줄 수 있을까? 그다음 물가가 어떻게 될까? 네. 이제 겨우 물가가 잡혀가지고 피보팅을 시작을 했는데 관세 때문에 최종 소비재 물가가 급등해 버리면 일단은 2년 뒤에는 중간 선거에서 네.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의 불만족이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다음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관세가
엄청난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 같고 중국 반도체를 제재하는 더 큰 효과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맞아요. 네. 중국의 주요 IT 업체들한테 기술 이전이 되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하이 퍼포먼스의 칩이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 네. 반도체 제조 장비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들인데 이게 정말 효과적인가도 좀 우리가 퀘스천인 거죠. 왜냐하면은 최근 2년 동안에 역대 어느 때보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가 못 들어가게 정말 막았거든요. 네. 네덜란드, 대만에 엄청난 압력을 하고 일본에 압력을 해서 그러면은 중국으로 들어간 반도체 장비의 물량이 확 줄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중에 중국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게 한 20% 수준이었어요. 네.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 근데 네. 최근 직전 4개 분기에는 그게 45%로 높아졌습니다. 막았는데 어떻게 들어? 더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과연 미국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막겠다고 한들 실무단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제재가 효과가 있느냐, 이펙트 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그럼 사실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관세는 최종 제품 단에서 높아지게 될 거니까 그건 부정적인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막아도 안 되는 거면 그럼 뭐가 좋은 겁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 트렌드를 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네. 돼요. 이건 대통령이 어느 정권 되냐 상관없이 이제는 바뀐 트렌드라고 생각이 돼서 네. 미국은 앞으로는 영원히 중국 반도체가 못하도록 막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최종 수요가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점점 낮아질 건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속도가 완만하게 가는 게 좋아요. 낮아지는 추세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는 게 우리가 수출이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삼성 하이닉스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된 제품이 대부분 100% 중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출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 관세하고 전혀 상관없이. 네. 근데 지금 공장 굉장히 많은 공장을 돌리고 있잖아요. 물량이 굉장히 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생산량의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인데 근데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네. 그러면 이 공장들이 현재는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지금 예외를 받고 있지만 그렇죠. 이게 지금도 굉장히 막혀있는 상황이래요. 네. 엔지니어와 얘기를 해보니까 이전보다 굉장히 불편해졌고 힘들어져 있대요. 장비를 새롭게 들어오는 게. 네. 그 얘기는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새로 팹 짓는 건 일단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기존의 팹도 본인의 애초 갖고 있던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계속 업그레이드는 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지금의 선단 제품이 2, 3년 뒤에 레거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중국의 현재에서 만드는 생선 기술이 타겟팅하고 있는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네. 완전 선단은 아니지만 완전 레거시도 아닌 제품들을 중간에 하고 있는데 만약 공장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면 점점 완전 레거시가 돼버리는데 완전 레거시가 돼버리면 로컬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이크론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로컬 기업의 경쟁들 가격 경쟁률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보조금도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정부가 기업들한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너는 최소한 또 반도체 칩 국산열이 뭐 60% 이상은 돼야 돼. 아니면 과징금 물릴 거야 하면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도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해져 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리스크라서 우리가 빨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메모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1, 2년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5년, 10년이 걸리는 거라 네. 현대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저는 시간 조절이 되는 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시간 조절. 완만한 기울기로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시간 조절 측면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훨씬 더 나은 겁니까, 신칼럼니스님?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좀 신중하게 가자는 입장이니까 디커플링도 그렇게 전격적으로 후다닥 해치우지는 말자 이쪽이거든요. 민주당은 그래도. 네. 그래서 속도 조절 측면으로 보면 그래도 그럼 반도체와 관련된 특정 공약이 트럼프 캠페인에서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사실 칩수법이 악법이다라는 정도 밖에는 그것만 저도 기억이 얘기를 안 했고 나고요.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가 내가 됐을 때는 반도체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일단 먼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시작한 게 그렇죠. 저말한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집권하게 되면 이 기로 되면 얼마나 더 세게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기까지 되면 진짜 내각도 다 내 사람으로 채우는 2기. 물론 의회 통과. 내각을 채우는 것과 별개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하나 떠올려 보자면 네.
지금 중국이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사실은 언제든 추진할 수가 있는데 자금도 마련했기 때문에 그거를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중국의 그런 이제 경기 부양 시도를 통한 또 패권 회복 그리고 패권 확장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돼서는 뭐 장관을 대타로 내세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상원 의원들하고 협상을 하든 뭔가를 또 시도할 수밖에 없겠죠. 동맹국들하고도 대화해야 할 것이고요. 네. 뭔가 알 수 없는 무슨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예. 이건 좀 너무 정치주의인가 조심스럽긴 한데 예. 북한의 최고 지도자나 중국의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상당히 쉽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뭐냐면은 해리스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의 민주당의 그걸 따르다 보니까 네. 깐깐하고 뭔가 치밀하면서 티 안 나게 하는 쪽으로 정책에 갈 염력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네. 사실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빅딜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만약 중국에서 미국이 한테 트럼프한테 정말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뭔가 엄청난 선보를 안겨주면은 갑자기 뭔가 확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오히려 시진핑 정부에서는 트럼프가 오히려 상대하기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의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물론 계속해서 우리 그 대선 특집 라이브는 이어집니다만 네.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번 시간은 저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좀 특정지어서 혹시 신은철 칼럼니스트께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네. 해리스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이세요? TS 결국에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앞으로도 미국 시장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될 텐데 사실은 TSMC가 그 애리조나의 팹 공장 증설이라든가 생산 일정을 굉장히 앞당기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기들의 전문 분야 쪽으로 해서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순식간에 높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은 삼성을 필두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아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TSMC와 적어도 경쟁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결국은 기술 경쟁력을 쟁취하는 것 말고는 네. 정치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우리 이주환 박사님은 어떨까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거, 그다음 메모리 의존 낮춰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단순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사실은 굉장히 롱 사이클을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네. 산업 사이클 봤을 때 이게 뭐 1, 2년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제 분석에 의하면은 아마도 D램이 완전히 이제 성장률이 거의 정체 상태, 플랫 상태로 가게 되는 시점, 네 번째 병목점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시점이 한 7, 8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 보고 있고요. 네. 낸드는 그보다 한 4, 5년 뒤에 낸드가 좀 더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보고 네. 있어서 어쨌든 중국이 아니더라도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 빠르게 낮추지 않으면 준비가 좀 되지 않으면 한 10년 후에는 사실은 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메모리만 네. 가지고는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메모리 이외의 먹거리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기술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가 들게 되네요. 근데 이주환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신성장 동력을 또 찾아야만 그 이후에까지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것들도 찾아주길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 시간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도 대선이죠. 이어지는 상황에 있어서도 개표 상황, 제가 개표 상황을 같은 기억이라고 말을 이렇게 잘못했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끝낼까요? 네, 개표 상황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내죠.
자, 화면 보여주시면 카밀라 해리스 지금 117표. 아직까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195표. 근데 하원이 조금씩 집계가 되기 시작했네요. 네. 민주당 77표, 공화당 111표. 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합주 개표 상황은 아직까지도 오늘 원래 개표 시작되면 이거 여쭤보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막 애리조나 네바다 이쪽이 아직 개표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네.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함께 해주신 이주환 박사 그리고 신은철 컬럼니스트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신은철 컬럼니스트는 계속하게 될 테니까 우리 이주환 박사님 그리고 저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